위기의 국내 시장 13년 지켜낸 환율 무너졌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어제부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기에 저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 저는 달러가 105불을 아마 넘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갈 겁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출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350원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엊그제죠. 엊그제 105불 달러가 상방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3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환율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리면서 지금 현재 환율 보면 1,303.84원. 그죠? 요 금액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 이제 부분인데 계속적인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 보이면서 외인 자금이 계속 이탈되었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외인 자금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19조 4천억 정도 됩니다. 한 약 20조 가까이가 금융시장에서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환율이죠.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반응을 보이면서 외인이 팔고 나간 증시를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다 흡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잠깐 다른 얘기 한다 그러면 자, 국내 시장이 계속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라고 하면 아직 신용잔고가 많이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많이 남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신용으로 증시를 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컷.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아직 많이 남았다. 반대 매매가 아직까지는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거의 공포죠. 공포인데 환율 연간 차트로 우리가 이제 환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무역 수지의 적자에 외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곧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조목조목 좀 짚어본다 그러면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제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이 2021년 7월 달입니다.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과거 진짜 뭐 까마득한 얘기 같은데 3,300이었던 게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딱 1년 됐습니다. 1년.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내리막길 내려가도 이렇게 가파르게는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증시가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파른 보합폭을 우리가 짚어본다 그러면 2021년 7월 달에 고점이던 것이 12월 달에 한 번 심리적 마지노선을 깼습니다. 개월수 따지면 약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에서 다시 한 번 산을 하나 내려오는데 넉 달 걸렸고 지금 2달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느냐? 하락하는 폭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올리는 그 속도에 맞게 그 속도에 비례해서 우리 증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끝났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4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야, 이런 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환율이 이렇게 만일에 역전돼 버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의 공백 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 공백 기간에 오버슈트까지 나와버리면 1,350원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가 과연 좋겠느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이러한 보합권을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다. 더 어렵다. 조금 있으면 곧 2,000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상고 현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얘기를 조금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상고 현상 중에 지금 유가와 원자재입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굴이라는 것은 시장 전반의 대장이에요. 굴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원유 시장이 굉장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가 내려가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유가 이렇게 가파르게 빠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지금 시그널로 얘기하고 있다. 시그널일 수도 있다. 더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음 달 FOMC와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다가올 환율 방어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0.5베이스 포인트는 최소한 올려야 되는데
올리겠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모습을 봤다면 나스닥을 보자는 거죠. 나스닥을 보면 2021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고점 16,000포인트에서 2022년 3월 그리고 2026년 6월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먼저 반응을 하고 코스피가 반응 후에 나스닥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는 선반영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선반영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질 때 우리는 안 빠졌다. 왜? 그 전에 빠졌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다시피 나스닥이 현재 지수가 3대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그 3대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 올라갈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구리와 원자재, 원유 가격이 하락으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 호재로서 나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근데 이건 경기 침체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자 그건 배제하더라도 일단은 물가가 원유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단기간에 있어서.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오늘 한번 잠깐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거꾸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선행을 했으면 내려갈 때 선행을 먼저 보여주면 올라갈 때도 미국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면 우리나라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먼저 올라가면 우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나스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조금 늦지만 한 석 달에서 3, 4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유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조금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보다시피 요 라인입니다. 105 라인. 2014년 이후 105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 후반 7월 강경부터 딱 중간이죠. 6월달 7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각도가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이 그냥 공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수입 국가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끌어당기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포인트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 포인트가 2021년도 중반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조금 전에 보았던 2021년 7월 달입니다. 원자재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10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강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내리꽂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외인들이 돈을 뽑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기업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업이 악화되고 기업이 악화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리고 기업이 위축을 당해오면서 우리는 돈을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요인을 받쳐주고 있다. 자, 이런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은 환율입니다. 환율. 이렇게 계속적인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유가가 하락폭을 굉장히 더 빠르게 빠져주면서 100불 이하로 안착이 돼준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 거의 수입하는 물품 자체가 전체가 다 석유에 관련된 제품들이 거의 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물가지수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으면 요 생산자 물가지수 떨어지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가파르게 빠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요인으로 먼저 한번 짚어본다 그러면 환율 상승이 우려된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냐. 조금 전에 짚어진 것처럼 물가의 변동성이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따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금융시장의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분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과 소비자가 같이 내려앉게 되면 나중 결론은 그럼 침체로 바로 빠져들 것인데라는 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히스토리 내용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흘러가는 내용이 딱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 상고 현상에서 지금 현재 환율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갈 것이고 따라 올라가면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 내야 되는 부분은 더 강할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 돈 쓸 수가 없다. 결론이 그러면 생산하는 기업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 것처럼 2017년도에 IMF, 그죠? 이 IMF와 그리고 2000년도 리먼 사태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사태와 그리고 여기가 닷컴 버블이고 리먼 사태처럼 요 각도가 이러한 각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암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보고 분석하고 알려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환율이 상승했던 부분이에요. 지켜보시면 지금 현재 IMF 때 상승폭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쏘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쏘아버렸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똑같이 이렇게 쏘았다는 거죠. 이 상승하는 각도가 추세적인 반응을 봤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상승하는 각도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거기다 오버셔팅이 지금 공백기에 오버셔팅이 나와버리면 이러한 각도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뭐다?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 요거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요 상승 각도가 지금 현재 1200선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에서 1300원을 넘어가면서 1350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이러한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1500선까지도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암울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기간이 4번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올해만. 미국이 최소한 3.25에서 3.5 그리고 최대 4%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유가가 물론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물론 떨어지고는 있으나 만일 이러한 일시적인 유가의 조정이고 다시 상승으로 한 번 더 쏘아버린다면 7월 달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갑니다. 7월 14일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우디가 생산폭이 지금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유가 또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 말까지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기가 잘 풀려서 지금처럼 쭉쭉쭉 빠져주면서 현재 100불 이하 90불 때까지만 해도 안정권이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지려면 유가가 60불에서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은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0불 때만 안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인들의 자금 이탈은 조금 우려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오버슈팅으로 요 구간대를 뭐 만일에 1,400원, 1,350원, 1,400원대를 만일에 훼손시켜버리면 증시가 굉장히 진짜 암울해집니다. 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히스토리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것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격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작했는데 금리는 곧 조만간 다음 달부터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외인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가파를 수가 있고 그 외인이 돈을 더 가파르게 빠져나가게 되면 증시는 한 번 더 하락폭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하루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 추세로 이어지겠는데 그건 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힘들다. 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더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최소한 0.5 베이스포인트는 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역전이고 그 역전을 더 빠르게 지금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것도 아니고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걸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크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에도 보여드린 겁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파란 선이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요게 2021년도 코비드 사태예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승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갔죠. 요 구간. 근데 미국과 OECD 국가 전체는 굉장히 강하게 92 이하로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정말 방어 잘했다라고 전부 다 갖추겠던 얘기를 하고 칭찬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했는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보시면 90 이하로 99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OECD와 미국은 100 이상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데 기준이 1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 이상, 101이면 아주 경기가 괜찮다, 양호하고 좋다. 그러나 100 이하로는 어렵다. 위축이 되어 있고 지금 경기가 위기다. 그리고 98 이하로 빠졌을 때 보시면 98 이하로 빠졌을 때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예요. 6개월 먼저 선행 지표인데 현재 다음 지표 때도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고용이 튼튼하고 실업률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다른 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단일 기업으로 따져보면 감축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실업률과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감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경기가 좋을 때는요. 사람들 먼저 뽑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 조금 근로 시간을 연장하고 야근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좀 더 뽑아야겠다. 그런 순서로 가는데 경기가 악화되면 일단은 잔업 그런 게 없어지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고용 감축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이미 벌써 고용 감축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고용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어렵겠구나. 이제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걸 먼저 기업이 선행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더 많이 힘들 거라는 겁니다. 계속 힘들 거고 제가 볼 때 7월 달에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만일에 환율이 오버슈팅이 나온다. 이 공백 기간에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고생을 더 오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너무 막 증시에 바닥이구나. 이제 바닥인 것 같다. 나도 이제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 간망하고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고 7월 달 이후에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 선행을 봐야 되는 게 바이든이 사우디와 어떠한 협상으로 사우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7월 달에 금리 인상 그 결과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환율 7월 중순에 환율이 1250원 아래로 떨어지느냐 조금 힘들 겁니다. 1300원대를 지키고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먼저 지켜보시고 만일에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면 진짜 이제 증시가 좀 힘들겠구나. 나는 조금 올해는 그냥 안 해야지. 이게 제일 현명한 판단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